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 기술이 도둑맞았다. 2. 중국과의 교역을 중단하라. 3. 한국의 역사적 발자취.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삼성의 주력 반도체 기술은 현대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전자 및 통신 산업의 발전과 진보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 분야의 주요 기업 중 하나로서 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위한 메모리 칩과 프로세서를 제조하는 데서부터 개인용 컴퓨터, TV 및 스마트 가전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첨단 전자제품에 대한 뛰어난 성과를 달성해왔습니다. 반도체 기술의 중요성은 소비자 기기의 성능 향상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의료, 과학, 우주기술,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등과 같은 중요한 분야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는 기반이자 지능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개발을 위한 중요한 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삼성의 핵심 기술을 보호하는 것이 극히 중요합니다. 중국은 거대한 경제 규모와 중국 제조 2025 전략을 갖추고 있어 반도체 기술과 관련된 산업에서 경쟁자로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세계적으로 전자 및 통신 기업들, 특히 삼성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있습니다. 기술의 핵심을 보호하는 것은 삼성이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기술과 지식의 유실은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경쟁자들에 의해 쉽게 도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은 기술의 핵심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경쟁자들과의 경쟁에서 성공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중국 사회를 지탱해 나갈 중국 청년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달 16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4월 실업률 통계는 중국 공산당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는데요.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21%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를 기록한 건데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이들의 물만이 중국 공산당에 대한 반감으로 확산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작년엔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 공산당 퇴진, 시진핑 퇴진 구호를 필두로 한 백지 시위가 일었는데 단순히 감염병 정책에 대한 반대라기보다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이 함께 표출됐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이렇듯 중국 정부는 과거 공산당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이른바 링닝허우 세대가 또다시 반기를 들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전개되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알만합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최근 중국 정부가 과거 문화대혁명 시기 도시에 사는 청년들을 강제로 농촌에 보냈던 것과 유사한 청년 취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마오쩌둥은 노동을 통해 학습하고 농촌에서 배우라는 취지로 중국 각 지역 지식인과 학생들의 농촌행을 강제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광둥성이 2025년까지 대졸자 30만 명을 농촌으로 보내겠다고 한 데 이어 장쑤성도 농촌 취업 프로그램을 성 전체로 확대해 매년 2,000명의 대졸자를 농촌으로 보낸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정책은 중국 청년들이 실업난으로 공산당의 등을 돌리자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것으로. 그런데 실제로 얼마 전 중국 정부가 중국 청년들의 취업과 중국 반도체 굴기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 또다시 머리를 굴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다름 아닌 삼성의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제하려는 범행이 최근 밝혀지며 난리가 났는데 답 없는 중국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총성 없는 반도체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결국 한국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참여한 미국 주도의 경제협력체 EPEF가 본격적으로 협정을 타결하자 미국의 견제로 벼랑 끝에 내몰린 중국은 어떻게든 한국 반도체를 붙잡으려고 여론전까지 가세하고 있는데요. 이는 당초 중국의 예상과 달리 한국이 중국 내에서 설 자리를 잃은 마이크론의 반도체 물량을 가져가려고 애쓰지 않자 더욱더 위기의식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주도권은 한국에게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중국에 공급을 해주지 않으면 중국 내자체적으로 별도의 반도체 공급망이 없기 때문에
한국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앞서 중국은 삼성을 따라잡을 반도체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거액을 쏟아부었지만 현재까지도 성공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앞서 2014년 중국은 반도체 산업 발전 추진 전략을 발표하면서 우리 돈 28조 원에 해당하는 돈을 투입했는데 2019년에 뒤이어 41조 원을 또 한 차례 투입하며 국가 반도체 산업 투자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조업 육성 종합 전략인 중국 제조 2025를 내놨는데 당시 중국은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금률을 7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인 HSMC, 중신과지, 취안신 집적회로 등이 대기금 투자를 받고 성장했는데 결과는 수조 원대 자금을 유치한 대형 프로젝트들이 공장도 돌리지 못하고 자초했고 심지어 막대한 보조금을 노린 사기꾼들이 판을 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지원 아래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던 중국 반도체 스타트업들은 먹튀 아니면 파산으로 인해 무더기 폐업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작년 8월까지 집계된 반도체 기업 폐업 건수는 역대 최대인 3,500여 건으로 집계됐으며 중국 정부가 그토록 염원하던 반도체 실제 자금률은 여전히 20%에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최악은 대부분의 중국 기업들이 단 한 개의 반도체조차 만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건데 이쯤 해도 되면 과언이 중국 제조 아닙니다. 상황이 이러자 중국은 짝퉁의 나라답게 엄청난 무리수를 두며 자국 내 최악의 반도체 상황을 타개하려 하다 최근 멀미를 잡혔는데요. 그건 바로 삼성의 반도체 공장을 똑같이 베껴 중국에 만든다는 계획으로 중국만이 저지를 수 있는 이 엄청난 일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나 난리가 났습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한국의 반도체 주요 인력을 포섭해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통째로 빼돌려 짝퉁 공장을 지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의 방식은 악랄했는데 삼성 상무 출신 A씨를 막대한 돈으로 회유해 삼성의 영업기밀인 반도체 공장, 배드 설계 및 공정 배치도를 손에 넣으려 했습니다. 배드와 공정 배치도는 30나노 이하급 디램 및 낸드 플래시를 제조하는 반도체 공정 관련 기술로 국가의 핵심 기술에 지정될 만큼 극비 사항인데요. 유출된 기술들은 삼성이 30년 넘게 연구개발과 시행착오를 겪으며 개발한 것으로 이번 기술 유출로 입은 삼성의 피해가 최대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더구나 A씨가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과 불과 1.5km 떨어진 곳에 복제판 공장을 지으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 대담함에 또 한 번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대만 기업이 약정한 투자가 불발되면서 공장이 실제로 건설되진 않았다는 점입니다. 중국 정부와 손잡은 A씨는 삼성에서 18년 동안 반도체 분야 상무 등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SK하이닉스 부사장도 여기만 국내 반도체 제조 분야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 옷을 벗은 A씨는 2018년 중국 청두시의 자본으로 반도체 업체를 설립했고 대만의 전자제품 생산 판매 업체로부터 8조 원 규모의 투자를 받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 출신 국내 반도체 핵심 인력 200여 명을 고액 연봉을 주고 영입했고 A씨는 이들 직원에게 삼성의 반도체 설계 자료를 확보해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후 A씨는 2020년 합작법인 C사들 만들어 4,6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시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반도체 생산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근간을 흔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중대 범죄인데요. 이를 두고 반도체 업계에선 터질 일이 터졌다는 반응으로 A씨는 예전부터 중국 기업의 반도체 관련 컨설팅을 맡거나 중국 현지 업체 설립을 추진하는 등 떡잎부터 남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된 삼성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동째로 빼돌려 중국의 짝퉁 공장을 지으려 한 A씨가 최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2일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 죄수사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들 구속 기소했는데요. 또 A씨가 세운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직원 5명과 설계 도면을 빼돌린 삼성협력업체 직원 1명 등 6명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물구속 기소했습니다. 우리 경제 안보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엄단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동시에 복제 공장을 세우려 한 중국을 향해서도 본때를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게 중국이 한국의 반도체 인력을 빼가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어느 정도냐면 중국의 헤드헌터가 반도체 개발 분야의 고급 인력 스카우트를 위해 삼성과 SK하이닉스 사옥 앞으로 출근해 대놓고 현장에서 직접 접촉을 시도할 정도인데요. 미국의 체제로 인해 미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하는 중국인 등 미국 인력 영업이 어려워지자 한국으로 눈을 돌려 기회를 잡으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이 이렇게 물물거리지 않고 있는 건 지금과 같은 상태로만 놔둬도 영락없이 침몰하는 일만 남았기 때문인데요. 이미 외신들은 중국이 영원히 미국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중국 경제가 미국을 추월하는 시점에 대한 전망치가 점점 늦춰지고 있는데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중국이 GDP 규모에서 미국을 따라잡을 시점을 2039년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EIU가 물과 1년 전에 제시한 전망치 2032년보다 7년 후퇴한 거였습니다. 이외에도 골드만삭스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규모가 같아질 시점을 2026년으로 내다봤다가 작년에 2035년으로 바꿨고 OECD도 2018년에 제시한 전망치 2025년을 작년에 2030년으로 수정했습니다. 심지어 모레 캐피털 이코노믹스와 일본 경제연구센터는 중국의 경제 규모가 예측과 달리 앞으로도 미국을 영원히 추월하지 못할 것으로 진단했는데요. 이렇게 급격한 판단 변화에는 중국 성장세를 둘러싼 의문이 반영된 것으로 특히나 미국의 중국의 반도체 고립화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이유로 일본 경제연구센터는 10년 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팬데믹으로 성장들이 급락했던 2020년 수준인 2%에도 못 미칠 것으로 최악을 전망했습니다. 반도체 경쟁은 이제 단순한 기업 간 경쟁이 아니라 산업 전쟁이며 동시에 국가 총력전이 됐는데요. 이번 일에 대해 중국이 제대로 값을 치르도록 한국이 나서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최근 한중 갈등이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기막힌 방법으로 중국의 보복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중국 최후 방국이라 불리던 수십 개의 국가들이 일제히 중국과 무역을 전부 끊고 모두 한국산으로 교체하겠다는 폭탄 발표를 해버리자 중국은 국가 파산이 사실상 확정되는 분위기입니다. 도대체 한국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하루아침에 중국 최우방 10개의 국가들이 이러한 파격적인 집단 행동에 나서도록 할 수 있었는지, 여기에 한국이 얼마나 강력한 쐐기 한 방을 날렸길래 중국이 국가 파산이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를 겪게 됐는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소식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한중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자 중국이 한국에 대한 보복을 시작했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비외교적 발언으로 한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 그동안 중국 정부가 과태료 폭탄 등으로 현지에 진출한 한국의 은행들의 목을 죄어온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금융당국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며 지난해 과태료를 대거 부과 한국 은행들의 너무나도 큰 타격을 입히며 들쑤셔 놓았습니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에 따르면 중국 금융당국은 지난해 중국 우리은행과 중국 하나은행, 중국 IBK기업은행에 총 1,743만 위안 약 3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같은 해 4월에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중국 우리은행에 국제수지 보고 및 통계보고 오류를 이유로 과태료 20만 위안 3,600여만 원을 동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월에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은 중국 우리은행의 개인 경영성 대출 자금 용도 확인 미흡과 외화지급 보증내보외대 취급 소홀 등으로 과태료 90만 위안 1억 6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9월에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광둥성 분국이 중국 하나은행에 외화지급 보증 취급 소홀로 1,576만 위안 28억 2천여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외환은행과 통합한 하나은행이 출범한 뒤 해외 금융감독 당국이 하나은행에 매긴 과태료 중 단일건 기준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중국우리은행에 고객 신분 확인 의무 미준수 등을 이유로 과태료 198만 위안 3억 5천여만 원을 부과했고, 이와 관련해 중국우리은행 전 법인장은 과태료 4만 1천 위안 700여만 원까지 별도로 통보받았습니다. 어이가 없죠. 중국 하나은행도 경영성무력 대출과 관련한 내부동제 취약으로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으로부터 과태료 350만 위안 6억 2천여만 원과 시정 조치를 요구받았습니다. 한국은행들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중국에서 모두 철수해버리고 싶지만 중국 현지에 거주하는 한국인 교민들과 기업들이 있어 철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 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차별을 당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기업의 주재원 7명이 회사에 이틀간 억류된 일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텐진에 있는 국내 가전업체 위니아전자의 공장 건물 2층 회의실에서 한국인 주재원 7명이 이틀간 억류됐습니다. 중국 측 협력업체 임직원 50여 명이 갑자기 들이닥쳐 건물을 점거하고 출입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현지 공안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건물을 점거한 50명의 중국인들은 위니아전자에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한 것인데요. 사실 위니아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영난에 빠지자 지난 2월 공장을 중국 회사에 팔았습니다. 즉 위니아전자가 아니라 이를 인수한 중국 회사가 이들에게 돈을 줘야 하는데 이 50명의 중국인들은 엉뚱하게 위니아전자에 돈을 내놓으라며 이렇게 선을 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위니아전자 중국 주재원은 나가지 못하고 회의실에서 계속 감금 상태에 있었고 화장실을 가더라도 얘들이 따라오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잠은 의자에서 그냥 쪼그려서 선잠을 잤습니다라며 공포에 휩싸인 목소리로 당시 상황을 생생히 전했습니다. 주중 한국 대사관이 영사를 현장에 급파하고 나서야 상황이 일단락됐지만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중국인들의 막무가내식 협박과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중국 정부. 마치 중국 정부가 이들을 뒤에서 조종해 한국 기업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을 가장 만만하게 본 것입니다. 미국이나 호주가 중국에 같은 조치를 취했을 때는 불평만 늘어놓더니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는데 한국만 이렇게 만만하게 보며 온갖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기막힌 방법으로 중국을 국가 파산에 몰아넣는데 성공하며 대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더 이상 중국이 감히 한국의 보복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현재 중국 내 경제 상황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부동산 붕괴와 감당 못할 정도로 큰 부채가 쌓이며 쑥대밭이 되었는데요. 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회망이 바로 중국이 그동안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한 1대1로 국가들에서 돈을 만들어내 중국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중국의 핵심 1대1로 국가들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최후방국이라 불리는 이들이 한 번에 중국과 모든 교역을 끊어버리게 만드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중국 외교 관리들도 인정하는 중국 최고의 맹방이자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1대1로의 핵심 국가인 파키스탄. 중국이 무려 62조 원을 투자해 파키스탄에 상하수도와 도로, 철도, 항만 등을 대규모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군사협력이 돋보이는 곳은 바로 세르비아. 세르비아와 중국의 대테러 특수경찰 부대는 지난해 첫 테러 진압 합동훈련을 진행하며 신미로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대테러 경찰 부대가 유럽에서 합동훈련을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죠.
뿐만 아니라 세르비아는 중국의 군사용 드론 윈능 2호를 처음으로 수입한 유럽 국가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2016년 극심한 경제난에 허덕일 때 중국의 구조 요청으로 800억 달러를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석유가 풍부한 나이지리아에서 중국은 유전, 가스전 사업에 많은 투자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국 기업들이 나이지리아의 철도, 공항, 도로 등 부문을 중심으로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국으로부터 천문학적인 지원을 받으며 중국의 최후방국이라 불리던 국가들이 최근 갑자기 중국을 향해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과 모든 무역을 끊고 이를 모두 한국산으로 대체하겠다라고 말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들이 갑자기 중국을 배신했을까요? 친중국으로 유명한 세르비아가 러시아와 중국을 배신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는 극비 문서가 노출되기도 해 화제가 됐는데요. 유럽 내 44개 국가 중 우크라이나 침공에 러시아에 대한 서방 경제 제재 유일하게 불참한 나라인 세르비아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온라인 유출의 미 기밀 문서에 나타났다고 12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게다가 세르비아는 그동안 중국산 무기를 주로 수입해서 썼는데 최근 주변국인 폴란드 등이 한국산 무기를 도입해 전면 배치, 시범 훈련을 시행한 모습을 보더니 중국산 수입을 중단하고 한국산 무기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모든 인프라 건설을 맡기던 나이지리아도 중국과 거래를 갑자기 끊어버리더니 한국 건설사들에 모두 몰아주었습니다. 특히 대우건설은 지난 2일 나이지리아 국영석유공사 NNPC 자회사인 카두나 정유화 KRPC 발주한 카두나 정유시설 긴급보수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는데요. 공사 규모만 무려 7천억 원이 넘습니다. 중국은 나이지리아 정부에 강하게 항의했지만 나이지리아 정부는 중국 고위 관계자를 만나주지도 않고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최후 방국들이 일제히 한국과 손을 잡아버리자 중국은 국가 파산이라는 역사상 최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부동산 부실과 지방정부 채무 급증, 투자자금 이탈에 따른 위안화 가치 하락, 기업들의 실적 악화 등이 서로 맞물리면서 세계의 공장이라는 옛날의 화려한 명성도 퇴색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중국 1대1로 핵심 국가들이 갑자기 중국을 배신하고 한국과 손을 잡으면서 마지막 희망조차 사라져버렸습니다. 일각에서는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을 완전히 쓰러뜨리기 위한 LG의 쐐기의 한 방도 나왔습니다. 세계 배터리 1위 기업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위해 호주 등과 손을 잡았는데요. LG엔솔은 호주 배터리 소재 장비 기업인 노보닉스와 인조의견 공동개발 협약과 전략적 투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조의견은 배터리 음극재의 핵심 소재로 지난해 기준 중국산 수입액 비중이 91.1%에 달했는데 이를 호주로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LG전자도 중국을 손절해버리고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기로 했습니다. 현지화 맞춤 경영 전략으로 아프리카에서 최적화 제품을 생산하는 데 성공하며 최근에는 중국산 전자제품으로 도배됐던 아프리카에서 LG 열풍이 일어나며 중국 기업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동에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 땅이 생겼다 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세계에서 천연 자원이 가장 많은 이곳에 한국 땅이 생기면서 한국인들이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됐다는 보도도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놀라운 소식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7개 토우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우국은 아랍에미리트 연방정부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관할 구역과 영내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어 준독립국에 가깝습니다. 연방정부의 역할은 군사와 외교 분야 등 일부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권한은 토우국이 자치적으로 행사하고 있죠. 아랍에미리트에서 가장 큰 토우국이 바로 아부다비 토우국, 그 다음이 두바이 토우국,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큰 곳이 바로 샤르자 토우국입니다. 1727년 알 카시미에야이 카시미 가문의 토우국이 되었고 1820년 영국의 보호령이 되었다가 1971년 아랍에미리트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두바이가 성장하면서 샤르자도 덩달아 성장했는데 두바이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도심 지역의 임대료도 하늘 끝까지 치솟을 지경이 되자 두바이에서 거주하기 힘들어진 외국인 노동자들이 샤르자로 모여들어서 샤르자시와 그 근교 일대가 베드타운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샤르자가 라스 알카이마와 더부더 아랍에미리트에서 가장 보수적인 지역으로 손꼽히기 때문에 실제 생활은 갑갑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입니다. 샤르자 토우국은 아랍에미리트 7개 토우국 중 가장 보수적이라 심심한 곳이지만 경제 발전에는 가장 적극적이고 과감했습니다. 도로와 철도부터 모든 인프라와 최고층 건물들, 심지어 메타버스 등 최첨단 기술들도 한국에 모조리 맡겨 사실상 제2의 한국을 건설하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땅과 건물 심지어 통신, 디지털 인프라 기술 등 모두 한국에 맡기는 등 나라 전체를 한국의 통째로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 UAE 토우국 중 하나인 샤르자의 왕자가 네이버 제2사옥 1784를 방문해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네이버는 12일 셰이크 사우드 술탄 빈 무하메드 알 카시미 왕자 등 샤르자 왕실 고위 대표단 일행이 이날 1784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은 샤르자가 국가 차원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 전환에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성사됐습니다. 어릴 적 방한 경험이 있는 셰이크 사우드 왕자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총괄하는 샤르자 디지털청의 청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대표단 일행은 1784 곳곳을 살피며 네이버가 로봇과 자율주행, 클라우드, 디지털 트윈, 5G 등 첨단 기술을 공간과 융합한 테크 컨버전스 사례들을 체험했습니다. 셰이크 사우드 왕자는 한국의 발전된 기술을 확인한 만큼 샤르자의 디지털 혁신과 인프라 구축의 해안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에 37조 원이라는 초대 규모 투자 결정을 내릴 때도 아랍에미리트 토우국 샤르자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자신들에게 막대한 투자를 해주며 파격적인 제안을 해온 중국과 세계 최첨단 기술을 갖춘 한국. 이렇게 두 국가 중 어느 국과 손을 잡을지 막판까지 고민하던 중 3대 토우국인 샤르자의 강력한 한국 추천으로 한국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원전과 방산뿐만 아니라 수소와 태양광 에너지 인프라 구축도 모두 한국의 통째로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300억 달러는 아랍에미리트 역사상 단일 국가에 약속한 최대 규모의 투자 결정이라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무함마드 대통령은 한국은 이미 마음속 제2의 고향이라며 한국에 초대박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반면 한국을 깎아내리며 자신들과 계약을 맺자고 아랍에미리트에 돈을 퍼다 주던 중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번에 아랍에미리트가 중국이 아닌 한국과 모든 계약을 체결해버리면서 중국은 더 이상 자금난 압박에 버틸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 수년간 돈을 빌려 중동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던 중국, 한국 때문에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WSJ는 많은 중국인이 올해 들어 부채 상환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며 차입자들이 지출과 투자를 줄이고 부채를 갚으면서 디레버리징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에 직면할 것이라고 11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경제는 레버리지 부채와 함께 성장하고 이것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디레버리징으로 전환되며 수축합니다. 과거 일본, 미국 등 다른 나라는 디레버리징에 실패하며 위기를 겪었습니다. 일본에서는 1980년대와 1990년대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면서 차익자들은 낮은 금리에도 돈을 빌리지 않고 기존의 부채 상환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이후 일본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급감했고 디플레이션,
물가 하락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2000년대 서브프라임 모기지 비율형 주택담보대출가 2009년 금융위기를 촉발했습니다. 맥킨지의 연구에 따르면 대공황 이후 45번의 딜버리징 과정에서 32번은 금융위기가 뒤따랐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에 이 엄청난 위기가 닥친 것인데요. 중국이 이렇게 몰락위기에 처하자 한국에 충격적인 일을 벌였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사한 반도체 공장을 중국에 설립하려 한 전 삼성전자 상무 A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박진성 부장검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A6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또 A씨가 세운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직원 5명과 설계 도면을 빼돌린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1명 등 6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까지 삼성전자의 영업 비밀인 반도체 공장 배드베직 엔지니어링 데이터와 공정 배치도, 설계 도면 등을 부정 취득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 배드는 반도체 제조가 이뤄지는 공간에 불순물이 존재하지 않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술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이 이를 삼성과 똑같이 만들려 시도했지만 최근까지도 실패하며 천문학적인 돈을 날린 엄청난 기술입니다. 공정 배치도는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핵심 8대 공정의 배치, 면적 등 정보가 기재된 도면으로 숫자로는 매길 수 없을 정도로 한국에는 너무나 소중한 기술입니다. 이들 기술은 30나노 이하급 디램 및 낸드 플래시를 제조하는 반도체 공정 기술로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죠. A씨는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불과 1.5km 떨어진 곳에 삼성전자 복사판인 또 다른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행히 대만의 전자제품 생산업체가 A씨에게 약정한 8조 원 투자가 불발되면서 공장이 실제로 건설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A씨가 중국 청도시로부터 4,600억 원을 투자받아 만든 반도체 제조 공장이 지난해 연구개발 알기동을 완공해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 시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삼성전자 상무를 거쳐 SK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내는 등 국내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권위자로 손꼽혔던 인물입니다. 그는 중국의 반도체 제조 공장을 설립한 뒤 국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인력 200명을 고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씨는 직원들에게 삼성전자 반도체 설계 자료 등을 입수해 활용하라고 지시했고 직원들은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반도체 기술 유출이 아닌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제 건설하려 한 시도를 엄단했다며 반도체 생산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본사 앞에까지 헤드헌터를 보내 출퇴근 시간에 명함을 건네며 현재 연봉의 3배를 줄 테니 기밀 정보를 가지고 중국에 넘기라고 대놓고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중국. 이러한 중국의 만행에도 한국에서 이러한 중대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은 기업들이 막대한 시간과 돈을 들여 이뤄낸 성과물을 송두리째 도둑맞는 일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손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을 막으려면 엄중한 처벌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최근 8년간 기술 유출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365명 중 80%인 292명이 집행유예였습니다. 기본 징역형이 1년에서 3년 6개월로 양형 기준이 낮고 감경 사유도 많아서인데요. 미국은 연방법 간첩죄 조항에서 외국의 이익을 위해 기밀 정보를 사용하거나 산업 스파이 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형은 징역 20년에 추징금 최대 500만 달러 약 65억 5천만 원로 국내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형량이 높습니다. 국가 기밀을 권한 없는 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높은 수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산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첨단 기술을 선도하게 된 한국 기업들을 법이 제대로 발맞춰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술 유출 범죄는 해외 정도의 수위로 처벌해야 관련 범죄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중국은 최근 한국이 미국의 전략에 동조해 중국을 적대국으로 만든다면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전쟁까지 운운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향해 전쟁이란 단어까지 꺼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과 한국은 가까운 이웃이며 서로 피할 수 없다. 중국은 한반도의 혼란과 한반도의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전했습니다.